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죠. 7층 투자 전략실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김민성 요원, 김진경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복귀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김민성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악재를 이겨내는 시장이지 않았나 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유가도 올라갔고 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잘 버텼는데 근데도 개인들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6월 내내 상승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악재까지 이겨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개인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여전히 의심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의심이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이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투자 포인트를 잘 살려가지고 지금 개인에 대한 수급 반대로 한번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건 어떤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의 수급과 반대로 움직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김진경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양 시장 모두 빨간불로 좀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좀 다소 아쉬운 면은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경우가 이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좀 더 숨고르기 하는 모습 보였는데 뭔가 수급 면에서 큰 변동성이 좀 나타나진 않았고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랠리에 따른 좀 피로감에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대형주들이 좀 탄력을 둔화가 되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대형주도 소폭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주의 경우는 오늘도 역시나 강한 흐름 좀 보였었죠. 오클로와 그리고 한수원의 이 MOU 체결 소식이 워낙에 큰 호재로 좀 작용되었는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가 이어질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관련주들의 경우가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단기 상승을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에 따른 차익 매물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기 영향에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슈본부 그리고 수급본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급본부에서 두 종목 알아볼 텐데요.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또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원들께서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한 줄평을 어떻게 주셨을지 그 한 줄평부터 들어볼 텐데요. 김민성 요원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저는 한마디로 투자는 정의선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는 정의선처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경 요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주변을 둘러싼 불확실성 완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변을 둘러싼 불확실성 완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진경 요원께서는 주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중국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BYD가 바로 34%가량의 가격 인하를 발표했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워낙에 경쟁 자체가 또 심화가 되다 보니까는 중국 당국이 출혈 경쟁을 좀 멈추라라고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좀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좀더 우려감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현대차의 경우가 이제 신차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인 만큼 이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N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포터 일렉트릭 특장차도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졌기 때문에 이 개별 모멘텀으로는 뭔가 신차에 대한 얘기들도 좀 더 집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대
현대차 측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2배 이상 확대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좀 밝힌 상황인데 아무래도 현대차의 경우가 이 하이브리드 판매를 통해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뭔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모습도 나타내주고 있죠. 특히나 미국의 IRA 이제 조기 폐지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는 이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상쇄를 시키려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아직까지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주가가 하락을 해오면서 이런 우려감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사주에 대한 매입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좀 막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의 경우가 사실은 지금부터 뭔가 바닥에서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어느 정도는 18만 원 선에서 지지 라인을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 그리고 새롭게 어떤 중국에 대해서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추세적인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22만 원 선에는 좀 저항 라인이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22만 원 선을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에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가 포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22만 원 선에서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 주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민성 요원께서는 투자는 정의선처럼이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네, 최근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과거에 트럼프랑 정의선 회장이랑 좀 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 여기에 대한 딜을 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딜을 잘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가 미국한테 31조를 4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좀 딜을 넣으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됐었던 바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제가 좀 이 31조라는 금액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30조면 30조고 40조면 40조지 왜 31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보편적 관세가 25%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관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만 하더라도 연간 87억 달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조금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연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한 60억 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화로 치게 되면은 연간 한 8조 정도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4년으로 계산하면은 32조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32조를 세금으로 뺏길 바에는 31조를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딜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납부해야 되는 돈을 현명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대한 기업과 국가지만 기업 대 기업에 대한 딜의 모멘텀을 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어느 정도 해소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별 자동차 기업들과에 대한 딜이 잘 끝난다. 그리고 이 보편적 관세가 더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개런티라든지 추가적인 보편적 관세 세제 혜택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차별적으로 좀 딜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오너 리스크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현명하게 투자를 잘하는 이런 오너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국에는 본연의 가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현저히 저평가받고 있는 현대차는 좀 뷰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현대차에 대한 본업 실적 자체도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중국 전용 차량인 전기 차량이 엘렉시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아디랑 테슬라랑 프리미엄 라인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저가형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본연 자체에 대한 실적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주가에 대한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아닐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거시적 환경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자동차를 사는데도 이제 보통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차량을 사기에는 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사기 유리한 환경에 추가적인 새로운 신차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좀 신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고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도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잘 찍힐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좀 성장 모멘텀이 잘 찍힐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려감을 제외하고도 워낙 저평가 구간이고 큰 차트로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 형성됐던 가격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대한 현대차랑 지금 현대차는 멀티플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본연에 대한 가치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라서 본연의 가치로 올라가는 밸류업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 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해주셨고요.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현대차는 지금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아도 잠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진경 위원님, 오늘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현대차도 3위로 굉장히 많이 담았지만 5위에는 또 기아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 기아를 봤을 때 기대 상승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은 어떤 게 좋을까라고 좀 질문에는 저도 사실 확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분위기상으로 일단 현대차 쪽에 저는 좀 더 손을 들고 싶고요. 물론 기아도 저는 이제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님이 먼저 가져야 기아도 좀 더 뒤따라가는 어떤 좀 힘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현대차부터 조금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기아도 역시나 이런 흐름들 좀 따라가시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아도 역시나 일단 우려감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상황에서 새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의 경우는 이제 유럽 시장 쪽에서 워낙에 또 시장을 확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유럽의 경우 이제 전기차, 소형 전기차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기아의 주요 EV 이제 시리즈죠.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소형차가 워낙에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기아도 역시나 워낙에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121선 돌파를 한 상황이고 물론 외국인의 매수가 좀 뒷받침해주고 있지만은 반대로 기관의 경우는 좀 매도세를 좀 보여지고 있죠. 아무래도 수급 좀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의 움직임, 특히나 기아도 그렇지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불균형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조금은 기관의 모습도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기아의 경우는 지금의 경우 이제 10만 원 선 좀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만 원 선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여부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은 현대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차는 22만 원 선을 넘어가는지 그리고 기아는 10만 원 선을 넘어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김민성 요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대차는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수급본부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동성화인텍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성화인텍과 관련해서는 투자 포인트 한 줄평을 어떻게 주셨을지 이야기 바로 들어볼 텐데요. 김민성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저는 한마디로 그냥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할 이유가 없다. 자, 수익률 극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김진경 요원께서는 어떤 의견 주셨을까요? 네, 저는 수주와 함께 주가도 상승 말씀드립니다. 네, 수주와 함께 주가도 상승이라는 코멘트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성 요원께서는 일단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새로 나올 모멘텀들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이제 워낙 테마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동선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연 자체가 극 좋은 단열재에 대한 모멘텀을 주력 사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LNG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영하 168도로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극 좋은 단열재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이제 가장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동성 화인텍이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 LNG 수요라든지 LNG 조선 이렇게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수록 계속해서 동성 화인텍은 같이 커플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실적을 기반한 상승이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서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식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에 대한 호재 아니면 재료에 대한 호재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강한 종목이 가장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사업으로는 폐냉매에 대한 재활용 설비를 확충했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매라고 하죠. 이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냉매기에 들어가는 냉매를 이제 다시 한번 리사이클링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모멘텀을 보여줬는데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리백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도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외국인이 대량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으로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긴 한데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대량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평단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이클이 왔을 때도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들도 기관이 끌어올리면서 한 100% 이상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점이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리스크 주의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도 빠르게 올랐고 종목도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올랐던 종목 위주로 좀 세이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멀티플과 무관하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수익은 챙기는 전략으로. 근데 시장이 지금처럼 강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팔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진입하는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이 다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새로 진입은 좀 자제해보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부담스러우면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도 많으니까 굳이 이걸로 승부수를 띄우시기보다는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분들은 팔 이유가 없지만 신규 진입자분들은 장이 좋기 때문에 딱히 급하게 살 이유도 없다. 이렇게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성화인텍 관련해서 김민석 요원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김진경 요원께서는 수주와 함께 주가도 상승이라고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황의 정말 호황기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LNG 선박 중심으로 이 조선업의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LNG 쪽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의 경우자 국내 이 초전 보냉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LNG선의 호황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만큼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주 잔고가 바로 5년새 바로 5배가량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조선업의 호황이 당분간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 동성화인테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주거리가 좀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동성화인테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보냉제의 경우가 이 진입 문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중요한 분야인데 이 동사의 경우는 이미 국내 조선 3사의 고객사를 좀 모두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 수요로 늘어나가고 있는 만큼 동성 화인테도 이에 따른 좀 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힘을 입어서 아무래도 LNG 운반선 수요의 경우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뭔가 추가적인 수주가 나와준다면은 동성 화인텍의 경우는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동성 화인텍의 경우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유자분들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좀 더 추세 매매로 대응해 보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동서 화인텍이 중간중간 조정이 나와도 이 60일선은 꾸준히 지지를 받는 모습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60일선은 지지 라인, 그 손절 라인으로 잡아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신규 매수의 경우는 사실은 최근 들어 너무나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더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신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동성 화이텍의 신규 진입은 자제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면서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함께 파헤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희랑 함께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 파헤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 두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난티입니다. 자, 오늘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의 요원들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김민성 요원의 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프리장에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기는 한데 사실 이거 제가 5월 달에 이 시간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맹신은 금물하자. 많이 올랐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긴 한데 맹신은 금물이라고 해주셨고요. 다음 김진경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굳이 따라가야 할까요? 다른 업종에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어쨌든 테마가 굉장히 심하게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진경 요원의 굳이 따라가야 하나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의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금강산에 리조트를 세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남북 경업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오늘장 이제 이외에도 뭐 인데프라든지 모나용표, 일신석재라든지 주요 남북 경업주들이 또 시장에서 들썩들썩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일단 아난티만 놓고 봤을 때 아시다시피 이제 고급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적인 어떤 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호캉스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즐겨 하고요. 또 고급 리조트에서 뭔가 좀 휴가를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만 봤을 때는 사실 아난티에 대해서는 개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뭔가 아난티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성장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도 남북 경업주 이 테마주에 좀 묶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테마주 위주로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난티의 경우는 사실 물론 오늘장 강세를 보였었고 남북 경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우리가 무리하게 따라잡는 것보다도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좀 더 수급이 이동이 되는 쪽으로 좀 새롭게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김민성 요원께서는 좋기는 한데 맹신은 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가 위치가 다소 좀 부담이 돼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테마적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정권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워낙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평화협정에 대한 좀 분위기를 항상 협상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대북주가 좀 시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수혜 때문에 아난티도 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대북 전단이라든지 대북 확산기라든지 이거를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남북 경협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커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늘 대장주가 아난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 아난티가 대장을 했던 이유는 금강산에 대한 토지 권리 개발권을 2055년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난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협업을 하기 시작을 하고 금강산을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토지 개발 권리가 있는 아난티가 우선적으로 좀 모멘텀이 빠르게 확산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문제를 해소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금강산을 개방하기에는 금강산을 개방을 폐쇄를 했었던 이슈가 아직까지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금강산에서 인민군 총을
총을 맞고 사망하신 박왕자 씨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금강산이 막히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출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좀 진실을 밝혀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외교적인 문제를 계속 끝내지 않겠다라고 양 국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기대감으로 좀 좋은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과연 바로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걱정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지 이런 거를 사실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감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맹신하면서 지금 고점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들어가기에는 손익비 자체가 너무 안 나오고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추세가 워낙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보유자분들은 급하게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테마적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이제 리스크는 줄여나가되 수익은 최대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보유자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일단 가지고 가다가 크게 깨질 때 그때쯤에 수익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아난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달바 글로벌입니다. 자, 오늘 또 IR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분위기가 좋은 K뷰티, 그중에서도 달바 글로벌, 우리 두 분의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김민성 요원의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기업으로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진경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긍정적인 이슈가 기대되지만 좀 더 주가의 성격 파악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프리미엄 화장품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김민성 요원께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사실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좀 프리미엄 비건에 대한 스킨케어 판매를 하면서 고단가 고효율에 대한 제품 위주로 성장을 했었던 대표적인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실적의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프리미엄 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컨센으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한 24%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영업이익률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ODM까지 포함을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10% 내외로 나옵니다. 근데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판매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24% 정도 기준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4%면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미엄 라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20%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라인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20% 나오는데 올해 컨셉만 보더라도 달바글로벌은 24% 영업이익률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프리미엄 라인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만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화장품에 대한 메가 사이클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세는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미 화장품에 대한 수급이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지면서 달바글로벌을 좀 더 올리는 데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달바글로벌은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사이클에서 이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달바글로벌이 약 50%가량이 거의 해외 매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화권 매출은 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화장품 라인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바글로벌이 중화권으로 좀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프리미엄 라인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근데 여기에 맞춰서 한한령까지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화권 매출이 비중이 한 6%밖에 안 되는데도 영업이익률이 24%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비중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더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고 매출액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영업이익까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멀티플 자체를 새롭게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하면서 추가적인
추가적인 상승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뷰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아마존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순위를 보이고 있는 달바 글로벌인데요. 앞으로 또 중국 시장에서도의 매출도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김진경 요원께서는 긍정적인 이슈를 기대는 하지만 주가의 성격은 좀 파악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파악해 볼까요? 네, 달바 글로벌의 이제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럼과 이제 미스트가 있는데 이 주력 제품들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주로 이제 북미와 유럽 쪽에서 좀 많은 판매율을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쪽으로의 확대도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올해 3분기 정도에는 이제 신규 오프라인 채널도 열어서 좀 더 매출 증가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달바 글로벌을 보면은 이 증권사 쪽에서도 좀 좋은 내용의 리포트들을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이 브랜드의 어떤 화장품에 대해서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는 그만큼 어떤 성장성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익 그런 부분들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추세 매매로는 좀 대응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따져가면서 조금 더 멀리 보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멀리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도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좀 주가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고 나신 뒤에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를 기점으로 또 오프라인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를 좀 이 달바 글로벌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주가의 성격부터 확인을 해보자라는 코멘트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 이슈본부 각각 두 종목씩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일장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김민성 요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태평성대를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평성 좀 무서운데요? 코멘트가? 맞아요. 이게 잔잔할 때 이때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시장에 대한 겁이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고 앞으로 좋을 것만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항상 이럴 때 실수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시장이 오르는 게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수익이 잘 날 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 자만하지 말자. 저 스스로도 오랫동안 매매를 하고 있지만 항상 그 마인드로 항상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태평성대를 조심하자, 자만하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시장에 진입을 못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조급한 마음으로 시장에 막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조정을 기다려 볼까요?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추세를 믿고 매매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종목의 비중을 100% 들어가면서 손절 라인을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으니까 오르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끝도 없이 기다리다가 보면은 그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좋은 시기를 다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면서 분산 투자라든지 손절가 라인을 정해놓고 그거는 칼같이 지키면서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대응 라인은 크게 변함없이 원칙을 지킨다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매매를 진행해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자, 다음 김진경 요원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수급가 그리고 추세장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경우가 상승 랠리를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무언가 뚜렷한 주도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빠르게 이동이 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더 주도주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었던 조선주라든지 방산주 다음에 어느 쪽으로 이동됐지 아니면 조선과 방산주들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질지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앞으로는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외가 됐던 업종들 위주로 서서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의 경우도 어떤 업종으로 이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수급의 변동은 어디 쪽을 향해 있는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요원께서는 내일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차트를 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태평생들을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저의 시초가 공략주는 현대건설입니다. 말이 조금 안 맞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손절가 라인을 잘 지켜라 라는 거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 대표 원전 건설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좋은 시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커다란 호재인 체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원전 EPC에 대한 파트너로 이제 참여할 예정으로 지금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에 따라서 수주 공시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우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튀르키예 계속해서 계속 조달을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국내 대표 원전 건설 기업인 현대건설은 추가적인 수주를 같이 따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인프라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신고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저는 9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제가 꼭 지켜야 되는 태평성대에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손절가 라인은 68,000원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성 요원께서는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95,00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강조로 했었던 손절 라인 68,000원 꼭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김진경 요원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M게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게임 관련 이벤트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8월에서 9월 정도에 뭐 차이나초이라든지 게임스컴 그리고 게임 도쿄쇼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동사의 경우가 바로 MMORPG 열혈강호 온라인 그리고 나이트 온라인이 바로 중국과 북미 그리고 유럽 시장 쪽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실적 상승을 견인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 이제 캐시카우 역할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역주행을 하면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의 경우는 이제 열혈강호 모바일과 그리고 기존 방치형 게임에 대한 신작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계속 매년마다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게임에 대한 인기를 충분히 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이에 따른 어떤 성장 모멘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 5,45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6,15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김진경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는 바로 M게임이었습니다. 손절가는 5,45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를 5,450원 그리고 목표가 6,15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층 투자 전략식 두 분의 요원들과 함께 봤습니다. 김민성 요원, 김진경 요원 감사합니다.